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프로슈머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P2P 전력 거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공학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멀리 이제 바닷가에 있는 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만들어서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송전선을 태워서 도심지까지 보내고 도심지에서 다시 이거를 간선도로로 나눠서 집 앞까지 보내는 일종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잘 안 들리시나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분산에너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그런 대규모 발전기랑 다르게 내 집, 내 건물, 내 땅 옆에 자그맣게 발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나 에너지를 내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자원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내는 이런 방식에서 직접 내가 사용한 전기를 사용을 하고 이 남는 전기는 이웃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P2P 전력 거래 또는 에너지 공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맞춰서 일단 에너지 프로슈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를 가지고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에너지 산업에서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 중에 P2P 전력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개발했던 모델을 한번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런 모델들이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로슈머에 대해서는 들어보죠. 프로슈머가 뭐죠? 제가 그다음에 답변 안 하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프로슈머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죠. 내가 소비를 하면서 생산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병행하는 그런 참여자를 프로슈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생산을 같이 하는 걸 칭지어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가 이런 프로슈머의 개념이 도입된 배경은 사실 그렇게 오래됩니다. 프로슈머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이 됐었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이런 데서부터 미래에는 프로슈머가 확대될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에너지 쪽에 이런 프로슈머의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 에너지 산업들은 규모의 경제 많이 크게 지어서 한꺼번에 공급하는 방식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프로슈머이 등장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1990년대 후반 기후변화 협약 의정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제 국제적인 협약을 맺고 첫걸음으로 교토를 체결했는데, 그때 이런 교토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등장했던 게 바로 신재생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기 멀리 바닷가에 큰 발전소처럼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발전기들을, 이런 전원들을 기존을 대규모 발전기와 다르게 분산형 전원이라고 했고요. 이때부터 분산형 전원, 분산 에너지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 에너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내가 소비하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분산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는 분산에너지의 경제성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태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가 킬로와트아워당 1,000원이 넘었었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거의 150원대. 일부 해외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전기가 더 싼 그리드 패러티 수준까지 했거든요. 바로 이런 작은 차원들의
그 경제성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분산에너지, 분산형 전원을 건설할 유인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 요인.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 뭐 탄소 저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환경 전원들에 대한 선택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이런 전원들,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화력과 다르게 분산형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늘어났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원 기술 자체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런 분산 에너지 자체의 그런 경제성이 좋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원들을 내가 직접 생산해서 쓰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IT 기술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비용 자체도 높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작은 자원들을 되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IT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IT 자체에 대한 그런 부담도 없어지게 됐죠. 그러다 이런 작은 자원들을 막 지어도 IT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내가 스스로 소비자도 분산 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고, 바로 이에서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슈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다. 들리세요? 네, 그냥 할게요. 어쩔 수 없네. 그거 없네. 일단 에너지 프로슈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그런 개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의를 하면, 그건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정의를 하면 일단 기술은 내가 에너지가 프로슈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소규모 발전 설비, 저장 설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술적으로는 분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으로는 내가 이루고 있는 이런 소규모 전원 또는 분산형 에너지를 가지고서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잉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갖고는 있는데 내가 사용한 것보다 부족한 만큼만 전기를 생산한다면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에너지 프로슈머는 아니고요. 보통 자가발전 소비자 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프로슈머의 개념은 내가 생산자, 즉 다른 또 내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내고 있는 이런 분산 에너지를 가지고서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만드냐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그 효용이라는 게 뭐 비용 절감도 있고 뭐 수익을 얻을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인 책임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모든 목적 어쨌든 내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잉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한 기존의 에너지 소비자, 전기로 얘기하면 전기 소비자를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이 부족하긴 했지만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 이해했고 그러면 에너지 프로슈머가 어떤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즉 에너지 프로슈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를 해서 대규모 설비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걸 팔고서 수입을 얻는 이런 일을 했지만 에너지 프로슈머는 기본으로 내가 소비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내 에너지를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남는 부분을 어떻게 돈을 벌지 바로 이제 그 에너지 프로슈머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에너지 프로슈머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게 뭐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슈머에 적합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요금 제도, net 미터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net 미터링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지금 현재 현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제도긴 한데 내가 만든 전기, 그러니까 내가 전기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고 내가 우리 집에 태양집에 달려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양광에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많은 전기가 생기면 그걸 잉여 전력이라고 하고 이런 잉여 전력은 거꾸로 우리 집에서 한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들어간 전기의 양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내 전기 요금에서 주는 거를 요금 상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 퉁신다 해서 상계라고 하고 넷미터링 용어로는. 그래서 지금 에너지 프로슈머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지금 요금 상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자가 설비를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생겼을 때 그 내가 쓴 것보다 더 많이 생긴 요 잉여 전력 회사한테 공급을 하고 이 전력량에 해당하는 만큼 내 전기 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게 바로 요금이고요. 기본적으로 요금 제도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만든 에너지, 특히 전기로만 얘기할게요. 에너지 프로슈머가 만든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값을 높게 쳐주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전기 요금만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 요금 상계 제도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 그 태양광, 그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 확대할 때 굉장히 그 보급 확대를 촉진시키는 유인책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확대가 됐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일종의 에너지 프로슈머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요금 상계 제도에 대해서 회사들이 큰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력 입장, 그러니까 한전의 입장에서는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금 상계를 하니까 거꾸로 내가 돈을 줘야 그러니까 수익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에너지 프로슈머 잉여 전력에 대해서 가장 높게 값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해외 전력 회사들은 이제 이 요금 상계 제도에 대해서 축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요금 상계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제한을 하거나 KB를 씌워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잉여 전력 이 잉여 전력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 프로슈머의 전기 할인했는데 이 역풍 전력에 대해서 이것보다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금 상계 제도가 초창기에는 이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요금 상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전력 회사에 주는 이런 부담들 때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금 상계 제도와 관련돼 갖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뭐냐면 뭘까요? 그 요금 상계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요금 상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대신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으로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슈머와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 프로슈머가 공급하고 나한테 준 잉여 전력에 대해서 전력회사가 돈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력회사가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간 만큼의 수입은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수입이 뭐냐면 요금 상계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소비자의 전기 요금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양이 적을 때는 얼마가 안 되지만 요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비참여 요금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전기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형평성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전력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용적인 부담, 그 다음에 이 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요금 제도가 현재는 더 이상 확장되지는 않고요. 점차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게 가상요금 상계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금 상계 제도인데 거기에 가상이 붙어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요금 상계 제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소비자면 내가 내 집, 내 공장, 내 건물, 쉽게 말하면 한전 계량기 밑에 달려 있는 이 안에 내가 직접 그 분산 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그 소비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전원도 같이 있어야만 요금 상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냐면 기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이 좀 있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나는 태양 설치해 갖고 요금 상계 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금 상계를 상계라도 태양광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금 상계를 할 정도로 내가 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죠. 하고는 싶은데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까지는 내가 직접 짓고 부지에 직접 지어있던 이런 상계에서 내 집이 아니더라도 좀 멀리 있는 태양광 설비를 하나가 있고요. 그 태양광 설비 하나에 대해서 내가 정도의 지분만 구매를 하면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에 갖고 있는 지분만큼의 그 발전량을 가져다가 내 요금에서 빼줘서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를 물리적인 게 아니라 가짜로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상상계제도. 그 가상상계제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나 좀 태양광 보급 확대에 좀 적극적이었던 지역에서 좀 도입이 돼.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던 이런 요금 상계 요금을 이제 물리적인 제약을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확대를 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바로 이런 이제 요금 상계 베이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의 비즈니스 모델은 점차 이제 다양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가상요금 상계 제도도 요금 상계 제도가 갖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상요금 상계 제도고요. 그 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에너지 프로슈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뭐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분산에너지가 점차 확대될 거라는 거는 뭐 모두가 예상하는 바이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프로슈머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돈 들여서 분산에너지를 설치를 하고 이걸 통해서 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프로슈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와중에 사회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도 있고요. 재생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앞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재생에너지 자체는 내가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없어요. 햇빛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바람을 내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 전력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또 수요가 급증하고 전기화를 통해서 수요가 급증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인프라 투자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 단순하게 설비가 늘어나고 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수요만 늘어나면 인프라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순전선로 건설이 어렵다, 전선 인프라가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프로슈머는 이런 문제들, 만약에 에너지 프로슈머가 굉장히 확대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송전선,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저 먼 동네에서 원자력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끌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적어지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에너지 프로슈머는 어쨌든 에너지 산업, 특히 전력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가치가 높은 그런 개념이고, 그렇다면 이 에너지 프로슈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이 에너지 프로심을 통해서 수요 관리나 아니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쉽게 말해서 이 소비자가 내가 만든 전기를 잘 효율적으로 잘 쓰게 해서 저기 멀리 있는 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통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비용, 인프라에 대한 그런 의존도도 낮추자라는 이런 수요 관리랑 효율 향상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오히려 에너지 프로슈머가 많아지면 이 에너지 프로슈머들이 만든 그런 생산된 잉여 전력을 모으면 굉장히 양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하는 이런 생산 능력, 발전 능력들을 기존의 발전기, 화력 발전기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또 재생 때문에 생긴 이런 계통 운영의 어려움, 변동성을 해결하는 일종의 기존의 발전기와 같은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나 효율 관점으로 접근해서 설계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린 P2P 전력 거래, 즉 이웃끼리 아니면 개인끼리 아니면 인접된 마이크로 그리드끼리, 이 가까운 동네에서만 전력을 거래하게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P2P 개념이고요. 만약에 얘를 기존의 발전 자원과 동일한 계통 운영과 그 다음에 기존의 발전기와 같은 역할로 활용하자라고 접근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상발전소,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VPP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이 에너지 프로슈머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미 VPP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수준에 도달을 했고, P2P 전력 거래는 아직까지도 상용화까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P2P 전력 거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P2P 전력 거래가 뭐냐? 말 그대로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개인 간의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전력 거래 방식은 그 발전 사업자들이 저기 멀리 화력발전이 석탄이나 가스나 원자력이나 이런 연료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큰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짓고요. 이런 대규모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 일종의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전기를 전기 판매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전이 그 전기를 사다가 개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업자라는 개념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었죠. 근데 P2P는 그게 아니라 사업자가 없고 나와 내 이웃, 아니면 내 뒷집, 아니면 나랑 옆 동네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2P 전력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2P 개념은 여러분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에너지 공유의 개념입니다. 즉 내가 만든 전기를 이웃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와 관련된 이런 P2P 전력 거래와 관련된 그런 많은 실증 사업,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진 것도 벌써 한 10여 년, 어느 정도 꽤 오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P2P 전력 거래가 그러면 기존의 그런 사업자,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전력 거래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자동화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전력거래소 같은 이런 도매 시장은 전문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붙어서 내가 전략적으로 입찰을 하고 얼마 입찰하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충분합니다. 그런 거를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래하는 물량에 비해서 그 거래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이런 거래 비용이 도매 시장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로 비유할까요? 가락동 청화물 시장 같은 데라고 할까? 그러니까 거기는 대규모로, 예를 들면 농산물을 대규모로 띄어다가 놓고 경매를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싸게 사서 결국 소매자한테 가잖아요. 이런 방식에서는 내가 중간에서 내가 얼마에 입찰할 거고 경매할 때 얼마의 납품가를 정할 거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능하죠. 거기에 투입할 만큼의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거기에서 거래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내가 들어가는 수고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고를 들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치면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집 텃밭에서 나온 그 배추를 뽑아들고 한 포기를 뽑아들고 이거를 더 높은 값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입찰을 하겠다.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냥 차라리 나눠주고 말지.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물량에 비해서 내가 들어가는 품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P2P 전력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매 전력 거래는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런 전략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별로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데 내가 옆집에 내 전기 파는데 제가 얼마에 살까? 150원에 살까? 160원에 살까? 내가 얼마를 불러볼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거래 비용인데, 이런 거래 비용이 없어야지만 사실은 P2P 전력 거래가 굉장히 이익관 거래가 쉽게 되는 겁니다. 당근 생각하시면 돼요. 당근 자동화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보고서 그냥 만나서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P2P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웃과 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저기 도매로 띄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2P 전력 거래도 미래에 그런 에너지 산업에, 특히 전력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밑줄에 서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P2P 전력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내가 또 스스로 내 돈 들여서 이런 분산에너지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점차 더 이런 전력 산업 구조는 기존의 중앙 집중식에서 점차 더 분산 지향 쪽으로 변해갈 거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넷제로나 이런 에너지 자립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P2P 전력 거래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분산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만큼의 그런 수익이 생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런 P2P 전력 거래는 지금 처음 나온 개념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P2P 전력 거래들을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P2P 전력 거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P2P 전력 거래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그런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즉 P2P 전략 거래 모델은 도매 시장은 거의 확실합니다. 어쨌든 내가 입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얻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팔아서 마진을 생기고 저 가격이 어떻게 뜰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 P2P 거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과 이웃 간에 거래하는 이 거래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잘 기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P2P 전략 거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설계 프레임워크는 없다. 내가 어디에 타겟팅을 하고 어디에 더 목적을 두고서 운영할지가 결국 이 전략 거래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그런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덜란드에 이제 반데브론이라는 P2P 전력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인과 개인이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웹 기반의 전력 거래 플랫폼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내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은 회원이에요. 또는 내가 만든 재생에너지를 팔고 싶은 이런 개인이에요. 그러면 반대브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3불인가의 회원료를 내야 되긴 하는데, 그 회원료를 내고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 보면 쫙 있어요. 나는 어디 사는 누구고 우리 집에는 얼마짜리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서 전기가 얼마가 생산되고 이걸 얼마에 팔고 싶은다 하고 이거 그냥 쭉 리스트로 그냥 나열을 해놔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걸 쭉 돌리다가 나는 태양광으로 사고 싶은데 풍력에 사고 싶은데 또는 얼마에 사고 싶은데라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판매자, 프로슈머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면 끝이에요. 이런 방식도 바로 P2P 전략 거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례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영국에서는 조금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피클로라는 건데, 이거는 영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래요. 아까 저것도 물론 온라인이지만 그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하는 개념은 아니고 내가 그냥 홈쇼핑 하듯이, 인터넷 쇼핑 하듯이 하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피클로는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고 내가 구매하는 소비자가 피클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기호 정보들을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넣는 정보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재생에너지 원을 사용해서 얼만큼 생산한다, 그러니까 얼마에 팔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을 정보를 쭉 입력하고 소비자는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기를 선호하며 얼마에 사고 싶다라는 정보를 쭉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피클로 플랫폼이 이거를 계속 매칭을 해줘요. 그럼 매칭을 해주면 그러면 어쨌든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향에 가장 가까운 거래들을 계속 매칭시켜주고 그걸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생산된 어떤 재생에너지 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얼만큼의 거리를 에 걸쳐서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거리까지 나와요. 내가 생산된 전기는 대충 뭐 30kg다, 20kg다 하는 정도까지.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그 전력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는 이런 플랫폼을 구현을 해서 실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도 계속 매칭을 해주고 30분 단위로 거래를 시켜주고 있고요. 거기에 배전망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 이용료도 같이 내거든요. 이 도로 이용료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같이 주면 내가 구매하는 이 전기의 최종 전기 요금도 시간대로 계속 바뀔 거거든요. 전기 자체의 가격도 바뀌고 망 요금에 대해서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계속 주면서 내가 얼만큼 구매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 대한 정보도 주기 때문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이런 일종의 에너지 자립 개념까지도 담고 있죠. 근데 그 후에 이 피클로가 이제 단순하게 에너지 거래, 전력 거래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유연성 거래라는 것까지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거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배전망, 전선이라고 할까요? 전선에 그러니까 도로를 얘기하죠. 도로에 막 이제 차가 몰리기 시작해요. 차가 몰리면 일반 도로는 그냥 차가 안 가면 멈춰 있으면 그만이지만 전기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계속 가다 보면 용량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열 때문에 전선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이 전선을 이용하는 발전량이 됐든 수요가 됐든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거의 상시로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배전 사업자가 전선을 한 개 더 깔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길을 하나 더 뚫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길 뚫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얼만큼 소비를 줄일게요. 또는 내가 이때 얼만큼 더 전기를 공급할게요. 라는 그런 의향을 내주면 그 사람의 그 출력 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이 출력을 바꿀 수 있는 수요나 발전에 이 출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배전 사업자가 사는 거예요. 그걸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되게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출력을 조정하는 게 내가 출력을 유연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유연성이고요. 바로 이 유연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유연성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클로는 그 전에 전기의 거래에서 이제는 이 단순히 전기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능력까지도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클로 플렉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피클로 플렉스 유연성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아니에요. 개인과 배전회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치면 한층과의 거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전력 거래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리 말씀드리긴 했어야 됐지만 그 규모의 경제 아시죠?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사업들은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죠. 인프라가 많이 들어간 사업들은 보통 이제 고정비, 투자의 비중이 높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크게 지어갖고 생산한 물량을 많이 해서 이 생산한 물량 자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경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사업도 대표적인 그런 규모 경제가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송전이나 배전 같은 이런 인프라 사업자들은 다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사업들, 그러니까 규모 경제를 갖고 있는 유틸리티 사업들을 소규모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당연히 그 평균 생산 단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B2B 거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와 소비하는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IT 인프라까지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력 회사에서, 그러니까 한전에 사오는 전기보다 싸야 되고, 또 내가 파는 전기가 한전에다 파는 전기값보다도 비싸야지만 사실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금상기, 미리 말씀드리면 요금상기 이후로 B2B 전력 거래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발전된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분, 어떻게든 이 거래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 이제 B2B 전력 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피클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온라인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완성도가 높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상품 자체, 상품 거래 자체의 그 수익성이 기존의 전력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피플로도 단순하게 전력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유연성 거래까지 확대를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P2P 전력 거래는 한계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서 이제 서로 거래하는 모델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전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조절하는 능력까지도 거래하는 개념까지 갔고요. 또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독일의 소넨 커뮤니티라는 P2P 전력 거래 모델이 있습니다. 소넨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태양광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독일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네 소넨 배터리라는 거를 산 그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넨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구매한 이 사람들을 자기네 이 소넨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모집을 하고요. 이 회원들끼리 이제 전력을 거래시키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소넨 배터리를 사죠. 굉장히 작은 게 이제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안에. 이거 자체를 하나의 가상의 그 ESS 배터리로 만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원은 내가 전기를 쓰다가 잉여 전기가 나오면 이 커뮤니티에 파는 거예요. 팔면 실제로는 전기는 우리 집에 있는 배터리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숫자로는 이 전체 큰 배터리 일부로 막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이 커뮤니티에서 구매를 할 때는 내가 그 배터리에서 갖고 오는 전기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내가 저장해놨던 이 큰 배터리 안에서 전기를 빼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개념, 이 용어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 대상으로 내가 소넨 배터리를 구매했다는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거래를 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굉장히 좀 다양한 모델, 특히 이제 굉장히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소넨의 태양광과 배터리를 구매하면 회원이 되고요. 거기에 월 회원비를 내면 이 커뮤니티 회원을 가입이 됩니다. 그럼 커뮤니티 가입 회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커뮤니티에서 사오는 전기는 전력 회사 구매하시면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고요. 내가 파는 거는 한전에다 파는 것보다 단가가 더 높게 설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만들어서 팔려는 유인도 생기고 내가 한전보다는 이 커뮤니티에서 진짜 전기를 사고자 하는 유인도 생겨서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상계제도가 없고요. 잉여전력에 대해서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전력을 만들려는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개발해서 내가 100원 받던 거를 독일은 50원 받는 상황인데 50원보다 더 많이 받게 하니까 이 소넨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내가 잉여전력을 팔려고 하는 유인이 더 생기죠. 이렇게 팔 물건이 많으면 그걸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할 의향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거래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거래 자체의 거래 비용이 낮아져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소넨 커뮤니티도 단순하게 이제 지역 간, 개인 간 거래를 하다가 사실은 수익성이 그렇게 충분히 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넨 VPP라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소넨 VPP는 뭐냐면
기존의 소네 커뮤니티는 나와 옆집, 나와 뭐 뒷집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이 거래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개인이 생산된 잉여 전력을 소넨이 모아서 도매 전력 시장에 판매, 발전 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VPP와 P2P 차이를 말씀드릴 때처럼 그전에는 개인끼리 거래했던 P2P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VP 방식으로 바꿨고요. 재밌는 거는 그 여기는 소네플랫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소네 VP 회원들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그 일정 양까지는 전기를 공짜로 씁니다. 공짜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오버할 때는 이제 전력 회사보다도 낮은 단가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네는 이렇게 모인 전기, 잉여 전력을 가지고 도매 전력 시장에 파동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P2P 전력 거래 방식은 윗그림처럼 그 전력 거래를 수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밑에처럼 개인과 도매 전력 시장의 방식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P2P 거래 자체가 사실은 크게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2P 전력 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달라요. 나라별로 다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입니다. 미국의 옐로우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망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근데 얘네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정확히 말하면 P2P 거래 개념은 아닌데, 그, 선 호스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기 선 파트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선 파트너는 뭐냐면 내가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 그러니까 쟤네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고요. 선 호스트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지붕 들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다가 태양광 내 돈 들여서 짓기는 싫고 어쨌든 그때 누가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괜찮고 하면은 선 호스트로 가입을 해요. 그러면 옐로우가 가서 그 선 호스트의 그 집이나 그 부지에 자기네가 직접 태양광을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면 여기서 생산된 전기의 3분의 1은 호스트한테 줘요. 땅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사람한테 주고 3분의 2는 이 옐로우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선 파트너한테 팔아요.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많이 확대를 했는데 이게 왜 P2P 전력 거래가 아직도 수익성이 좀 부족하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년도에 이 미국에서는 태양광 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광 패널 자체의 그런 뭐라 그러지 단가도 굉장히 생산비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 여기 옐로우가 자금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자금을 못 끌어왔어요. 이 태양광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하긴 했지만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창의성이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긴 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P2P 전력 거래가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전력 사업과 달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좀 경제성에는 아직은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있고요. 커뮤니티 솔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 네미터리, 그러니까 가상유공상계랑 비슷한데 저기다가 그 땅이 있어요. 빈 땅이 있는데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해요. 커뮤니티에서 태양을 치고 이거를 그냥 쉽게 분양시키는 겁니다. 분양시키면 내가 분양받은 사람도 내가 이 태양광에서 나온 그 전기에 내 지분만큼 해당하는 걸 갖고 와서 내 요금에서 털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가상요금 상계제도와 거의 유사하고요. 이런 커뮤니티 솔라는 미국 내에서도 근데 좀 꽤 많이 퍼지고 있어요. 지금 290메가, 17년 기준 290메가인데 지금 아마 이거보다 더 늘었을 겁니다.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최근 걸 못 적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대규모로 하다 보면은 투자비 자체가 좀 투자비 단가가 낮아지죠. 그걸 통해서 그 태양광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요금 상계 제도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계속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는 이 커뮤니티 솔라라는 일종의 가상 요금 상계 제도 방식이 좀 점차 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크기에 비하면 290메가, 300메가는 굉장히 좀 작은 수준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이웃간 전력거래 제도는 어떤 건지, 우리나라의 P2P 제도는 어떤 방식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도 16년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신산업 그때 붐업을 할 때 한전에서 들고 나왔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한전은 지금 요금상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0kg까지 요금상계에 참여할 수 있고요. 태양광은 1000kg, 1메가까지 요금상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금상계 제도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균된 전기, 내가 한 달에 100kW를 썼고요. 내가 생산을 90kW 했다면 100에서 90을 빼고 10kW만 내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100kW를 썼는데 우리 평형이 너무 커갖고 300kW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200kW가 남죠. 이거를 요금상계 제도에서는 돈으로 주진 않습니다. 그냥 크레딧으로 계속 적립을 시키고 나중에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이웃간 전력거래 제도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잉여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존의 요금상계와 비슷하긴 한데, 그 차이는 뭐냐면 직접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보상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16년에 처음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주택용을 대상으로 이 실증을 했었어요. 그때 한 달 했더니 수원하고 홍천에서 했는데 가구당 얼마를 벌었냐면, 소비자, 구매자는 한 달에 46,000원? 한 달이었나 이게? 네, 한 달에 46,000원이었고, 판매자, 에너지 프로슈머는 한 달에 2,000원밖에 수입을 못 얻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의 차이, 구매자와 소비자의 프로슈머와 일반 소비자의 그 수익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사실은 누진제 때문이었어요. 가정용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0에서,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는 10원, 10에서 20까지는 20원, 뭐 20에서 30까지는 50원,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구간마다, 전기 사용의 구간마다 요금 단가가 달라져요. 이걸 누진제로 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누진제가 6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간 거래를 통해서 원래 내가 300을 쓰고 300kW를 쓰고 한 달에 한 대충 5만 원 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웃간 전력 거래를 통해서 옆에서 200kW를 사면, 100원에 사면 전기요금은 100으로 낮아지죠. 그러면 100은 단순하게 3분의 1이 아니라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몇천 원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는데, 프로슈머 입장에서는 내가 전기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봐야 2,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도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참여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입혔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누진제가 3단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이 팍팍팍 뛰는 그런 폭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예전에는 옆집에서 200kg 갖고 와서 내가 전기요금 깎으면 대충 4만 원 벌었는데 3단계로 줄어보니까 갖고 와봐야 10,000원, 20,000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인도 없어졌고요. 프로슈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막 전기를 만들어서 옆집 줘봐야 한 달에 2,000, 3,000원 벌 거면 차라리 요금상계에서 내 전기요금 털어보는 게 더 낫겠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요금상계가 가장 그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잉여 전력에 대해서 가장 높게 값을 쳐준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전은 이 P2P 전력 거래를 변전소가 있죠. 변전소가 있으면 이 변전소 밑에 배전소가 있는데, 이 동일한 변전소 안에서만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나와서 이제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를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로 그 바뀌는 부분, 이 톨게이트를 일종의 변전소라고 하는데, 이 변전소 밑에 부분에서만 이거를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집에서는 가능한데 저쪽에 신재생이 많아요. 태양광이 많아서 저기 잉여전력이 많은데, 예를 들면 여기 광주니까 저기 어디야 목포에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건조나 신안에 되게 많은데 그 신안의 전기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전소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좀 제약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누진제가 축소돼서 그 구매하고자 하는 그 유인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요금 설계 때문에 프로슈머가 여기다 팔려고 하는 유인도 적어졌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한 동네로 가다 버리니까 사실은 한전의 이웃간 전력거래 제도는 몇 차례 실증만 하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도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적용을 갖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하는데 까먹었다. 예, 어쨌든 이런 분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분할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그런 들어보셨어요? 분산지 활성화 특별법? 예, 이제 1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분산 특구, 그다음에 분산지 특화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이 했던 이 이웃간 전력거래 제도는 지금 현재는 발전이 없긴 하지만 저걸 베이스로 해갖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P2P 거래, P2P 전력 거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아직 잠재력은 아직 좀 충분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연구했던 것도 사실은 뭐 연구비 타먹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기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럼 이런 P2P 전력 거래를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실증을 한 사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점을 뒀던 거는 뭐냐면 실제로 개인 간 거래할 때 내가 전략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냐, 쉽게 말하면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냐, 저희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그런 입찰 행위,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 비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내가 중앙에서 가장 최적의 그 개인 간 거래를 매칭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접근한 게 저희가 설계했던 그 P2P 전력거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가정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참여자는 내가 전기를 사용하는,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끼리 공유한다는 얘기가 이 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각각의 회원들, 개인들의 그런 전기 사용, 전기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전자장치들, IE라고 하는 이런 진행 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난 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행위를 안 한다는 걸 가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개인 간에 거래하는 거는 이 구역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완벽한 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 비사는 좀 나중에 그런 일종의 라스트 리오트라고 해야 되나? 이 수급 균형을 맞춰주는 최후의 그런 참여자로서 좀 수동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요금 설계 제도는 없고 전력부사에 파는 그런 전기 단가는 전기요금보다도 훨씬 낮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P2P 전력거래에서 거래하는 상품은 그냥 단순하게 생산된 전기가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잉여 전기 여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일종의 스케줄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플래닝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주는 개념이 최저가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긴 하는데 실시간에 가서 꼭 그대로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뭐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어디 가갖고 지금 수요가 달라질 수도 있고 많기 때문에 실시간에서도 내가 어쨌든 거래에서 매칭된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P2P 거래를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에너지 전기와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다 이 P2P ETS 거래 시스템인데 여기에 다 모이고 이 거래 시스템이 모의 정보를 가지고서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에 대한 그런 최적의 전기 사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회원들끼리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이 P2P 회원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러면은 ESS 같은 경우에도 언제 충전하고 언제 방전한다 이런 계획들이 나올 거고, 발전하는 자원들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배동수 자원이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인 발전기는 내가 언제 켜고 언제 끄고 하는 계획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맞게끔 내가 얼만큼 거래하는지에 대한 물량을 다 매칭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격은 사후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 정규연구원 본원 성원에 있는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그리드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테스트베드를 일종의 가상의 세 개의 P2P 그러니까 개인 프로슈머로 구분을 하고 프로슈머 간의 거래가 만큼 생기는지를 한 달 동안 모의를 했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일단은 뭐 1시간 단위로 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720회 정도의 그 거래를 찾았고요. 거기에 나온 뭐 수익도 그렇게 뭐 몇백만 정도였습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뭐 혹시 궁금하실 때 질문을 통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P2P 전략 거래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프로슈머는 그 앞으로 그 넷째로나 뭐 탄소 중립 이런 그 방향으로 이제 사회가 진화할 때 궁극적으로 넷째로 간다, 친환경으로 간다는 얘기는 화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바닷가에 있던 대규모 그런 화력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전기들은 낮아지고 친환경 전환들, 태양광, 풍력 같은 이런 친환경 전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친환경 전환들은 분산에너지, 굉장히 작은 분산에너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에너지 산업, 특히 전력 산업에 있어서의 그 발전 방향은 기존의 대규모 중앙집 전력 공급 구조에서 분산의 중심에 분산 지향적인 친환경 분산 지향적인 방식으로 패러다임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이런 분산에너지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프로슈머의 그 확대를 의미하고요. 결국 에너지 프로슈머는 미래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여자로 대두될 것으로 다 예상합니다. 일반적인 인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시키고 이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어쨌든 공짜로 하는 건 아니죠. 공짜로 내가 손해보려고 이런 분산에너지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이 뭔가 수익이 됐든 내 효용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은 경제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뭐 P2P 사업들이 완벽하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그 완벽한 상용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P2P 전력거래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에너지 시장, 로컬 에너지 마켓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전국 단위로 하는 이런 도매 전력 시장의 개념을 지역 단위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글로벌의 개념의 이런 에너지 산업, 전력 산업 모델이 로컬로 바뀌면 당연히 이 P2P는 그 로컬 에너지 사업의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고요. 바로 이런 P2P 전력 거래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단순하게 전력 거래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프로슈머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향후 뭐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기회, 일종의 에너지 신사업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에너지 산업들, 특히 이제 프로슈머 중심의 에너지 산업들은 단순하게 에너지만 거래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버리죠. 예를 들면 통신하고 성공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들이 전력 사업에 특히 전기 판매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 측정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새로운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해서 새로운 전기 판매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을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4개 중에 3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동통신사 SK, KT, LG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 사업이 뼈대가 같죠.
둘 다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두 상품을 결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이런 통신 사업과 엮이기 시작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내가 어쨌든 이 에너지 사업, 에너지 거래 또는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얼마큼의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그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이런 에너지 프로젝트, 뭐 기존의 전통적인 전략 사업은 뭐 사업자들이 알아듣는 건 그대로 가긴 하지만 이 밑단에 들어가서는 오늘 내가 P2P 전략거래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밑에 에너지 프로젝트, 뭐 분산의 중심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복합적, 결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래를 하고 이런 거래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컨설팅도 해주고 얼마큼 하는 게 당신한테는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얼마 안 되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거의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거든요. 그러면은 10%만 아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얼마큼 잘 가공을 해서 좋은 정보를 줘서 내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걸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 애저 서비스 EAS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에너지 사업들은 정보, 그러니까 IT와 엮어서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변화에 있어서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에너지 사업에 들어갈지 뭐 아니면 다른 사업에 종사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 또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렸던 설명이 부족하긴 했지만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에너지 프로슈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스스로 제 멋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결론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는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IT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외 사례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다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의 기본은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 처리를 얼만큼 잘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업의 수익 수준, 거창하게 말하면 생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거예요. 얼만큼 내가 이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잘 예측하고 잘 가공해서 좋은 정보를 노출해서 그 기회를 포착하는지가 바로 내가 얼만큼 더 돈을 벌고 얼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기 경영대인가요? 전공이? 아니에요? 주로 어디로 보면? 여기저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뭐, 그다음 AI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긴 할 건데, 특히나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 더 심화될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전력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전달해주면 알아서 잘 써요. 수급만 맞춰주면 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게 가장 경제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대규모 생산 방식의 경제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페널티, 뭐 세금이라든가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화력을 이용한 그 전기 생산 방식이 경제성이 별로 없고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긴 했지만 전기요금이 높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전기요금보다 더 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지원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이런 작은 자원들을 이용할 때는 얘네를 잘 엮어서 쓰는지 잘 엮어서 내가 얼마큼 생각하고 얼마큼 찍어 빠질지 쉽게 말씀드려요. 이 부분을 잘 설계하는 게 사실은 이런 분산에너지 사업의 가장 핵심이고요.
있고요.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IT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그런 AI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전기를 공부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IT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에너지 거래에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더 할 가능성이 있죠. 전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베이스로 가게 될 거고요. 물론 저도 거기에 속아서 전력 경제를 하긴 했지만 저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기회는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의 시대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창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전력 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였거든요. 기존에는 한전이 다 있어요. 한전이 만들어서 다 그냥 공급하는 개념인데 시장의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한창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시장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전력 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 그러니까 경제와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하게 전기공학, 뭐 발전소 같은 게 기계공학, 전기공학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는 경제까지 들어오긴 했어요. 시장 개념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는 앞으로는 IT까지 확장될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전 들어가는 것도 매우 좋지만 특히 신사업이나 이런 IT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운영을 해서 내가 상업화 시키느냐가 앞으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재미있을 거고요. 아마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기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델을 설계할지에 따라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부론 얘기를 하면 반대부론은 기본적으로는 입찰 개념이죠.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겠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나의 willing to pay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대부론도 판매자들은 내가 얼마에 사겠다는 가격을 정해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면 되는 거고. 피클로 같은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있고 구매 가격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맞추면서 이 가격을 뭐라고 그러지?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원 사고 쟤는 50원에 팔겠다. 그러면 그거 매칭시키고 주식 거래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거는 입찰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전기요금이 기준이 되긴 했는데 전기요금도 종별로 달라요. 산업용, 그다음에 일반용, 주택용 이 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도 없이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전기요금이 높은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쌌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제일 높은 예를 들면 산업용이 이때 이 시간대에 150원이다. 그다음에 뭐 일반용은 130원이다 이러시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쭉 쌌고요. 거기에서 거래량, 아까 P2P 거래량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래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량을 잡아버리죠. 그러면 그 물량에 걸리는 전기요금 단가가 P2P 전력 거래의 거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격에 걸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빵원일 수는 있겠죠. 있지만 얘보다 비싼 애들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풀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된 그런 거래 모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표준화 방식, 표준대로 가면 되지만 P2P는 아직까지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특히 이제 더 이 전기 소비자와 프로슈머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이런 뭐 심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행동 경제학이라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내가 얼마큼 팔고 얼마큼 사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지불 의사, 윌링 투 페이가 이런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네. 지금 이제 가장 가격이 비싼 발전기에 S&P 같은 그거 있습니다. 비싸죠.
근데 방향이 역순이었죠. S&P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싸고 수요 딱 걸리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구매자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거 이렇게 내려오면서 딱 걸리는 그 가격으로. 그러면 이런 방식은 발전사, 그러니까 판매자의 소비자 기여가 생기죠. 그러니까 비용 최소화하니까 아유, 됐다. 너무 어렵다. 여기까지 하지 말아야지.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 시입 방식이든 저희가 만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사회적 후생, 소셜 웰페어를 어쨌든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willing to pay.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얼마에 사고 싶고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는 이 지불 의사를 매칭시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할 때는 그 지불 의사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 밝히게 만들지 유인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심리학, 그러니까 행동경제학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스마트 리드 한참 10년 전에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게이밍, 그러니까 게임화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리 개념은 아니고 그 어쨌든 간에 전기는 계속 시간대별로 이게 막 바뀌고 거기에 대한 가치도 바뀌기 때문에 가장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게끔 유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급이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수요를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집에다가 이렇게 뭐 있는 집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전기 사용하는 뭐 현황 같은 거 정보를 막 주잖아요. 그런 정보만 봐도 기본적으로 그 정보만 봐도 한 3% 4% 정도는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게임하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게임 방식을 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정보를 피드백해서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는지. 결국 소비자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기존에 그냥 정보만 알고 있어도 3% 아꼈던 전기를 10%, 뭐 6%, 10%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히 로컬 쪽, 이런 개인 단위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중요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참 게이미피케이션 해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뭐 크레딧 주고 포인트 주고 이런 방식들을 한참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심리학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